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국사 트레이너, 국사 강사 이지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이어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국가의 형성,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이은, 드디어 계급이 나왔던 청동기, 철기를 배우셨어요.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 언제 등장했지요? BC 2333, 기원전 2333년 바로 청동기 시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망할 때는 철기 문화를 접하고 망했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도 이 땅에 또 수많은 국가들이 탄생이 되겠죠. 바로 그 이어지는 여러 나라들, 갑자기 나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암기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그 나라마다의 풍속이 중요합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의 그 각각과 그 풍속들 이거를 잘 구별해 주시면 우리가 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확인 들어가 보도록 하실게요. 지도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 교재도 딱 펼쳐 놓으시면 지도가 나와 있죠. 위치부터 파악하시겠습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입니다. 삼한은 세 가지 한 나라가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한강 아래쪽으로 이게 삼한이에요. 마한, 진한, 변한 합쳐서 삼한입니다. 그러면 다시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지금부터 10번을 하십니다. 같이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또 부여, 고구려. 왜 10번 시키냐면요. 여러분들이 국사나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어려운 용어가 나와주셨어요. 잘 안 외워지시면요. 한 10번 말하세요. 계속. 뭐 부여, 뭐 옥저 이렇게 10번이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10번, 20번 하시면요. 입에 익어요. 그러면 이게 막 생소한 단어처럼 들리지 않고 익숙한 단어로 들려요. 정말 해보세요. 아무나 안 가르쳐드린 팁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자동으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그러니까 지도 놓고 제일 위에 부여가 있고 그 다음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이 있지. 이렇게 순서가 쫘르륵 나온다고요. 지도를 놓고 만약에 가나다라 막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가 옥저가 위였나 아래였나 이럴 때 그냥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을 마치 세트로 그냥 외워버리시라고요. 그러면 부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한반도가 여기까지밖에 아니지만 부여는 저 위쪽에 제일 위쪽에 이 숭화강이 보이는 그쪽에 그 다음에 고구려도 여기 위쪽에 그 다음 옥저가 이쪽이죠. 그리고 동해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옥저, 동해, 그리고 제일 좋은 땅이에요. 삼한이요. 가장 남쪽 따뜻한 비옥한 한강 밑에 지금을 치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삼한입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삼한 중에서도 제일 큰 거는 마한이에요. 마한.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여기 변한 오른쪽에 진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변한 그랬을 때 변한은요. 철의 나라 변한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철하면 변한, 철 이렇게 특징이에요. 철, 변한 이렇게요. 나중에는 가야가 되는 나라입니다. 가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라가 되는 진한. 나중에 백제가 되는 마한. 고구려는 고구려죠. 그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나중에는 이제 요게 나중에 이어져서 우리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배우게 되실 텐데요. 일단은 그 전에 고조선이 멸망한 이 땅에 여러 나라가 등장하더라. 우리가 고조선은 언제 끝났죠? 철기 시대 들어와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철로 뭘 만든다 그랬죠?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를 만든다 그랬어요. 철제 무기로 전쟁 열심히 합니다. 전쟁 열심히 해서 살아남은 나라들이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정복 활동을 하고 철기 시대에 이렇게 여러 나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이 등장하는 거고요. 이 나라의 공통점은 당연히 다 철기를 사용하는 철기 시대예요. 전부 다 공통점은 철기를 사용하는 철기 시대로 들어왔다는 거 그거 하나 전제로 깔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특징을 잡아 보실게요. 부여하고 고구려부터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치 파악하시라고 지도는 제가 옆에다 띄워 놓을게요.
일단은 지금 부여가 어딘지 이제 감 잡으시고 고구려가 어딘지 감 잡으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 교재에 있으시니까 교재 펼쳐놓으시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여부터 갈게요. 부여는 아까 어디서 형성이 됐죠? 부여 송화강, 중국식으로 하면 숭화강, 여기 이 근처에서 생겼습니다. 물론 북쪽이긴 한데 여기에는 굉장히 넓은 평야가 있어요. 그래서 넓은 평화지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평야를 그래서 농사 지을 수 있겠네요. 평야지대에서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주로 어떤 생활을 하냐면 여기 보실까요? 경제 반농 반목을 한다고 돼 있어요. 반농, 반은 농사, 평야니까요. 반은 목축업, 가축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반농 반목을 합니다. 반은 농사, 반은 목축업. 그 다음 특산물이 있어. 이 지역의 특산물은 말, 주오, 보석이죠. 모피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의 특산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계급사입니다. 우리가 고조선부터 청동기 시대부터는 이미 계급사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산은 피지배층이죠. 하오가 생산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정치 얘기를 살짝 해보실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부족이 있죠. 자, 여러 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자, 이 구석기 신석기 때는 평등했어요. 그래서 청동기 때 계급이 생기죠. 부족의 짱, 뭐라고 부르죠? 부족장, 군장. 군장에 보다는 고인돌. 그래서 이 부족마다 이제 짱들이 있겠네요. 군장이 있겠네요. 이렇게 군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 군장들이 다스리다가 이제 한 단계 나가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군장들이 다스리면 군장국가라고 표현해도 돼요. 군장국가. 근데 이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 부족들이요, 팀을 먹는 거죠. 야, 우리 나라 만들자. 이렇게요. 우리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 5개 부족이 연맹을 맺어서 부여라는 나라가 탄생됩니다. 그래서 5개 그 부족이 연맹을 맺는데요. 그러면 하나의 국가가 됐으니까 왕이 필요하죠. 왕. 그래서 이 중에 한 명을 왕으로 만들어요. 야, 너가 왕해. 왕 만들어요. 그런데 특징을 아셔야 돼요. 왕은 있는데 아직은 이 왕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이나 이 군장이나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늬만 왕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부여는 연맹국가입니다. 연맹국가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 개의 부족이 연맹을 맺어서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은 있다? 있어요. 힘은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연맹국가의 특징은 왕은 있으나 그렇게 힘이 강력하지 못한 걸 연맹국가라고 해요. 아예 연맹도 안 맺어서 그냥 따로따로 군장만 있는 국가는 군장국가고요. 그나마 연맹을 맺은 게 연맹국가고,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가면요, 이 왕이 이제 완전 강력한 왕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왕이 되고 나머지 요 군장들은 이제 꼬봉이라고 하지, 신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중앙집권 국가라고 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나중에 삼국시대가 중앙집권 국가가 되는 거야. 단계가 있어요. 제일 먼저 군장국가에서, 연맹국가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가는데, 지금 부여는 무슨 단계? 연맹국가예요. 고구려도 연맹국가입니다. 지금 여기 부여하고 고구려는 두 개가 뭐다? 연맹국가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연맹국가도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나마 가장 수준이 높은 거예요. 부여, 고구려가 연맹국가였다. 되셨죠? 자, 그래서 왕은 있는데 힘은 없고요. 5개의 부족이 연맹을 맺었다. 그러면 여기는 왕이 관리하지만 나머지 지역은요, 누가 관리하냐면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관리합니다. 뭐라고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뭐 랩 같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군장인 것, 이 지역을 담당하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마는 뭐 같아요? 말 맞자, 말. 그 다음에 소우자, 돼지 젖자, 구자는 개구자예요. 말, 소, 돼지, 개 이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동물을 상징하는 약간 토템적인 느낌이 살짝 있네요. 네, 그래서 이 나머지 지역 사출도를 거느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출도가 이렇게 이 네 지역을 얘기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왕 밑에 또 우리 직급이 있는 거예요. 왕 밑에 대사자, 사자 이런 이제 관리, 대사자, 사자네요. 사자, 그쵸? 대사자, 사자 이런 관리들이 있었다. 그래서 오부족, 연맹체, 사출도 이런 단어 하면 부여. 어차피 우리 주관식 없습니다.
주관식 없어요. 그래서 뭐 사출도 그랬을 때 부여 이렇게 딱딱 그게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스피드하게 문제 풀어야 되니까 딱딱 이 용어만 봐도 어딘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부여의 설명, 정치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럼 부여의 이제 풍습을 좀 얘기해 볼게요. 부여의 풍습은 좀 아주 치사해요. 치사, 어떤 게 치사냐? 왕이 죽으면요. 왕이 죽으면 당연히 잘 모시겠죠. 그런데 왕이 죽으면 왕을 섬겼던 그 시녀들 있잖아요. 같이 묻어버립니다. 네, 그런 아주 끔찍한 장례의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통 옛날에 왕이 쓰던 물건도 같이 묻어줘요. 그 사람이 쓰던 물건 그걸 껴묵거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가서 껴서 같이 쓰던 물건도 묻지만 또 그 모시던 애들을 같이 묻습니다. 물론 삼매장을 하진 않아요. 죽인 다음에 묻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무하죠? 네, 죽어서도 잘 보필해라 이런 느낌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제가 이제 시녀예요. 이 왕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죽지를 않기를 엄청 바라겠죠. 엄청 극진히 모시겠죠. 살아있을 때 엄청 잘하겠죠. 네, 그런 효과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장의 풍속이 있다. 장례 풍습이고요. 그래서 이거 죽음과 관련해서 이번엔 뭐 결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독특한 거. 이번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요. 형수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또 무슨 이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냐 이럴지 몰라요. 그것을 형사취수제라고 합니다. 형이 사망을 했을 때 형수를 취한다. 보통 지배층에서 하는 행해지는 그런 이제 풍속인데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그 시대의 관점으로 좀 보자고요. 만약에 형이 죽었어요. 가족 어떻게 해요? 생계 막막하죠. 네, 그래서 그 형의 가족을 책임진다라는 의미 하나. 그 다음에 형이 죽었어요. 형이 그동안 모은 재산 아내가 다 됐고 애들까지 됐고 딴 사람한테 재가를 하면 재산을 못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형이 사망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애를 못 낳잖아요. 대가 끊긴 거죠. 근데 또 동생이 데리고 살면 애를 또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왜 그러냐? 이 시절은 농업사예요. 기본이. 농업사에는 노동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노동력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력 안 뺏기려고 노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형의 가족까지 생계를 책임져 준다는 의미로 이러한 풍습 형사취수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고구려에도 있어요. 고구려에도 같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흰옷을 참 좋아해요. 우리나라 뭐 옛날부터 백의민족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부여사를 흰옷 좋아하고요. 우제전복은 소로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가 죽으면 소의 그 굽 있잖아요. 발 굽을 보면서 점을 치는 우제전복이라고 하는 풍속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부여의 풍속입니다. 그리고 제천행사라고 있어요. 제천행사는 하늘에다가 우리가 제사를 지내주는 그런 제천행사인데요. 하늘에 영고라고 하는 12월에 영고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는데 부여의 그 수렵의 그 어떤 전통 그걸 보여주는 우리가 영고라는 제천행사 이런 거 기억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이제 단수 남기죠. 자, 그 다음에 부여는 우리 고조선에 대표하는 법이 있었죠. 심플한 8가지 8조법 그거랑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에도 법이 있는데요. 보시면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8조법도 그랬잖아요. 살인하면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까지 만들고 엄해요. 절도를 했을 때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해라. 그래서 우리가 일책 12법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12배 배상, 일책 12법, 부여의 법, 일책 12법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간음한 자와 투기해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대요. 남자는 얘기 없고 부인만 얘기하네요. 이것도 여성 차별적인 부분이 있네요. 가부장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까지 처해지는 고조선 법률과 비슷하나 어떻게 보면 좀 더 엄한 일책 12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자, 이 법은 고구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하고 부여가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아까 형사취수제도 있었고 지금 일책 12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여했을 때 기억해야 되는 거, 부여는 오부적 연맹제, 연맹국가라는 거, 사출도를 거느렸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순장의 풍습, 형사취수제, 우제전복, 흰옷, 영고, 이렇게 일책 12법 이런 것들이 부여, 바로 이 부여의 특징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구려는요. 고구려는 그거보다 조금 아래 우리 압록강 쪽에 여기 졸본이라고 보이시죠? 이 졸본 쪽에서 우리가 이제 고구려 누가 세웠죠? 그 유명한 주몽. 네,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물론 주몽은 원래 이제 부여에서 태어났죠. 부여에서 그것도 엄마가 유화 부인인데 엄마가 알을 낳았어요. 엄마가 난 주몽이 알에서 깨어나죠. 그래서 뭔 알, 사람이 어떻게 알을 낳아요. 역시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한, 그러니까 이게 바로 건국신화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건국신화는 좀 뻥을 쳐야 된다고요. 이렇게 막 신비롭게, 대단해 보이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아래서 태어났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지어낸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건국시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부여에서 태어났지만, 그래서 이제 부여 왕자들의 어떤 셈, 질투 엄청 봤죠. 뭐 활, 신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내려와서 부여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건국한 게 고구려죠. 그러면 원래는 부여 쪽에서 내려온 사람이 되겠네요. 이 고구려 사람들은. 그래서 압록강의 졸본 지방에 착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가 위치가 최악이에요. 여기는 산악지대, 완전 산이에요. 산. 농사가 안 돼요. 식량이 부족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기 딱이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하는 게 전문이 약탈입니다. 약탈 전문이에요. 고구려가 약탈 경제라는 거. 그래서 잘 싸워요. 뺏어와야 되니까 말 타고 다니고 막 씨름전하고 활쏘기도 잘하고 그래서 정말 여기 위치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약탈 경제고 그래서 그 열심히 참 용맹하다. 좋게 얘기하면 용맹한데 이렇게 약탈을 잘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활 잘 쏘잖아요. 맥공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배층들은 또 창고가 집집마다 있어요. 그것을 우리 고구려의 창고 부경이라고 하면 지배층의 창고야. 거기다 곡식이나 뺏어온 것도 좀 이렇게 모아놓고 하겠죠. 부경이라는 창고도 있었다. 고구려는 우리 부여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역시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아까 5개의 부족이 연맹을 맺어서 그러면 왕이 있죠? 그렇게 강력하진 않을 거예요. 처음에 그런 오부족 연맹체였고요. 역시 왕이 있으면 그 밑에 대가 사자, 조이, 선인 이게 대가가 더 높고 그 대가는 이제 뭐 상가, 고추가라는 왕 밑에 아주 고위직이고요. 그 밑에 또 이제 하급 관료, 사자, 조이, 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급이 있는 거죠. 이렇게 또 직급이 나눠져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대가들이 모이는 이런 귀족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어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제가회의. 무슨 회의? 고구려의 제가회의. 뭐다? 귀족회의다. 고구려에는 귀족회의가 있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고구려는 공통점 연맹국가 제가회의가 있었다. 그리고 위치가 너무 나빠. 여기 농사가 됩니다. 부여는 더 위라도요. 평야가 많아서 되는데 고구려는 산이라서 약탈 전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풍습들이 있어요. 결혼을 할 때. 자, 결혼을 할 때 남자가 할까요? 여자가 갈까요? 고구려는 남자가 갑니다. 남자가 여자 쪽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릴사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대릴사위제인데 이름이 있습니다. 서옥제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 쪽 집에 가서요. 뒤에 조그만하게 집을 짓고 살아요. 그 집을 서옥이라고 해서 서옥제라고 해요. 그래서 서옥에서 살면서 이 집에 일을 다 해줍니다. 농사도 다 해주고 열심히 다 해줘요.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장성을 하면 이제 완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 왜 이 집에 가서 이렇게 일을 다 해주면서 살아야 되느냐? 내 딸 그냥은 못 데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딸을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이 딸 키우느라고 먹인 밥값이 얼만데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만큼 몸으로 떼고 가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아까 형사 취수대도 그렇지만 이 시절의 마인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소중한 노동력, 그 노동력 그냥 못 뺏긴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옥제는 남자가 가는 거고요. 예서제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결혼 풍속에 약간 모계 사회의 모습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계사회 여자 쪽 집으로 가니까요. 자, 그 다음에 워낙 잘 싸우니까 뭐 우애를 숭상한다 그러고요. 우리가 역시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제천 행사는요, 추석을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을에 추석
추석,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이잖아요. 추석 때 열심히 곡식 수확한 거, 첫 수확한 뭐 햇곡식, 햇과일 같이 가족들과 나눠 먹으면서 또 우리 조상님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풍년 부탁드립니다.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족 화합의 자리잖아요. 그게 이제 추석인데 그런 느낌으로 보통 이런 가을에 이제 수확 잘 되고 이랬을 때 하늘에다가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하는 약간 추석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에는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10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월인데 얘는 또 12월, 얘만 12월이에요. 그래서 10월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는 조상신을 숭배하는 마인드도 있어요. 그 조상이 건국한 주몽의 엄마인 유화부이. 그래서 주몽은 결국 부여족의 일파잖아요. 부여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보니까 부여족의 일파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유화부인의 제사를 지내주는, 그래서 이 고구려의 동쪽에 아주 큰 동굴이 있는데 국동대열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제사도 지내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책 12법, 뭐 형사 취수제 이런 거는 부여 고구려의 공통점이었죠. 그래서 부여 고구려 이렇게 굵직한 특징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리면 여러 나라 지금 쭉 배울 건데 전부 다 공통점은 철기시대라고요. 그래서 철기시대의 지금 후반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여러 나라의 기록들은 어디 있을까요? 어떤 책에 이렇게 부여 고구려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 바로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고조선 할 때도 언급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삼국지에 위서편이 있어요. 삼국지 위서편에 이제 동의가 우리 동방, 그러니까 우리 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동의에 관련된 이야기를 실린 삼국지 위서 동의전 또는 위지 동의전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요 책에서 이런 기록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여 고구려 얘기했으니까 옆에 옥저 동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